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뭐 월가의 전략가들 그리고 언론들도 대부분 이제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바이든 시대가 만약에 다가오게 됐을 때 글로벌 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위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리김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좀 편하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바이든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세 가지 정책의 어떤 노선을 바라보면은 친환경과 증세, 반독점 규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아마 굉장히 큰 물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정책 가능성에서 상원에서 누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럼 우선은 저희는 공화당이 우선은 다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월 5일 조지아 런오프를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정책부터 우선 좀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런 팀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좀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일자리나 또 어떤 경제적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이런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화석 연료 생산을 금지하거나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어떤 증가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으로는 그린 테크놀로지, 뭐 그린 컨스트럭션, 그린 리커버리 뭐 이런 팀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한국도 굉장히 그 팀의 하나로서 코리아 그린 뉴 딜이라는 비슷한 정책을 냈는데요. 부합한 성격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법인세 인상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 나올 겁니다. 한번 보죠. 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시면 2017년에 35%에서 21%로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법인세를 내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바이든은 이 중간인 한 28%포인트, 정확히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면 7% 정도 법인세를 올려서 한 28% 정도로 법인세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인세 인상은 아무래도 만약 공화당 상원이 다수당이 차지를 된다면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어떻게 돈이 쓰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중요한 이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법인세를 통해서 어떤 다르게 말하자면 resource allo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줄어든 이익에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 돈으로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네. 법인세 인상과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같이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죠, 지금.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인세를 증가할 경우는 그 기업들에게 어떤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같이 나왔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보이는 표를 보시면 예를 들면 그래서 법인세를 올렸으면 이 세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인프라 투자를 할 경우 바이든이 될 경우 미국의 성장은 거의 0.8%포인트 더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까지 0.3%포인트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는 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0.8%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약에 2%가 올라가면 여기 0.8%가 플러스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인상이 되더라도
GDP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누가 상원을 장악하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달려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규모나 범위, 뭐 관리, 자금 조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간 참여가 과연 같이 할 것인가가 큰 성과가 달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반독점은 어떨까요? 네, 반독점 규제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관계없이 사실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규제는 좀 계속 예상이 되었었던 문제고요. 오히려 저는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독점 금지 검토에 대한 조사를 또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경쟁을 줄이는 헬스케어의 합병을 저지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싸고 값싸고 좀 좋은 퀄리티 있는 제네릭한 약품들을 고객들이 조금 더 가격이 좋은 선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헬스케어 쪽으로 좀 포지티브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 이제 대규모 미국의 추가 부양책일 텐데 추가 부양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가능한 빨리 재정을 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빌과 통해서 어떤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꺾여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굉장히 큰 비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사이즈 면으로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비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12월 11일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지난 10월 1일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선은 가버먼 셧다운을 딜레이하기 위해서 12월 11일까지는 어떤 비를 서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11일 전에 만약에 미국이 어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는 가버먼 셧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을지언정 아마도 상원 대표와 하원 대표가 서로 좀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관계도 한번 전망을 들어보고 싶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참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중국의 그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한 데는 민주당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 희망도 약간은 좀 이게 무마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너무나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급박하게 너무 포지티브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티은행에서는 이번 당선으로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백악관에 승리하든 관계없이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라이벌리후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방향성은 똑같겠지만 어떤 스타일이나 뉘앙스 같은 면에서 조금 소프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강경책을 펼치더라도 그 강경함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못 느끼느냐 이 정도란 얘기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아마 좀 덜 적대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기대감이 마켓에 있는 기대감이 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을 더 가능하게 하는 불확실성이 적어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그로스로는 아무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장도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선택하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사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뭐 예전에 이제 RCEP과 TPP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 이제 다자 간의 무역 협정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면 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위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사실 그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탈중국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시발점이 아닌 컨퍼메이션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그 전부터 좀 탈중국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많은 기업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또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맞아요.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사실 중국에 대한 그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우리나라의 수출 그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를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도 초에는 우리의 굉장히 좋은 무역 파트너였지만 하늘색 선이죠. 예, 하늘색 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훨씬 더 높은 방향으로 거의 한 30% 넘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차지하는 중요한 우리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의 비중,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네. 음.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그 중소기업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한 80% 넘는 그런 익스포저가 있는 컴퍼니들이 거의 50% 반 정도가 넘는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요.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아마 보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인을 네네.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옵션이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파이낸스 측면에도 있고요. 단기간에 어떤 공급망을 바꾸거나 다각화 옵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이런 중소기업 쪽의 어려움을 크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고 계속 거기에서 이제 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기업 상황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는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위기가 거의 비슷하냐? 예전엔 비슷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네. 좀 비슷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때를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 많은 것이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파이낸셜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였고요. 지금은 헬스 크라이시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원인의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의 대응과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페이스가 굉장히 달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2008년에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배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라는 것이 그때만 해도 unconventional policy, monetary policy라는 것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럭셔리한 곳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었다면 네. 지금은 미국도 이미 굉장히 많은 사이즈로 양적 완화를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선진국뿐만이 아닌 어떤 이머징 국가들도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이면 페드에서 얼마나 빠르게 양적 완화를 이번 기회와 그리고 지난 10년에 했는지를 보이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뭐 7조 달러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대조표를 이걸 내년 지금 표에 나온 바에 따르면 내년 한 8월 정도까지는 8조까지도 급격하게 늘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시스템 위기 네. 이런 것들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리퀴디티가 계속해서 이렇게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리퀴디티가 많아서 오히려 자산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냐. 왜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고 자산 가격만 오르느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는 그런 걱정이 맞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퀴디티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자산 가격이 오르는 방법으로 가고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의 굉장히 딥한 이 구덩이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빠른 정책적으로 선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투자와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럽은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수준이고 미국도 경기 회복이 빠르다곤 하지만 중국만큼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중국이 그렇다면 유망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으로 가야겠네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그
플러스 파지티브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 네. 중국이랑 대만 정도가 그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마이너스 7.3% 성장 이번 해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3.6% 정도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플러스 2%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실 더 상향된 거죠, 기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3분기 데이터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나왔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경제 속도로 봤을 때는 리커버리가 중국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보다 좀 좋아 보이는 건 확실한데요. 사실 저는 이 퀄리티한 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사실 중국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6일에서 29일 정도에 제5차 총회를 소집을 해서 앞으로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나아가야 할 2035년의 비전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굉장히 대규모한 구조 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몇 가지 팀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1인당 GDP per capita가 선진국의 레벨을 도달하겠다. 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뷰티풀 차이나라는 슬로건 안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성장률을 갖겠다라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성장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규제가 같이 반영된다면 이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GDP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측면을 좀 감안을 네. 하면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리킴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케팅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